다시 만나 대한민국 60일 프로젝트. 오늘은 대한민국 부동산 현안 그리고 대선 후보들의 부동산 정책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 이야기 나눠주시기 위해 김인만 부동산 경제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부동산 문제 제가 좀 이렇게 기억을 더 거슬러 올라가면은 뭐 문재인 정부 때 이제 폭등을 하고, 네, 이거 윤석열 정부 때 좀 침체가 되니까 또 이렇게 여러 가지 규제 완화 정책을 통해서 또 뭐 오세훈 시장이 잠깐 규제 완화도 하고 그러면서 잠깐 또 뛰었다가 말았다. 이런 것들은 좀 기억이 나는데 네. 최근에 사람들이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대선 후보들도 그렇다 보니까 대선 후보들도 뭔가 제가 좀 저는 나름 정치 초관여층이라서 고관여층이라서 다 보는 편인데 네. 눈에 안 들어오더라고 이 부동산 정책이. 정책을 내긴 하는데요. 예. 일단 첫째 국민들이 크게 관심이 없고요. 두 번째는 대선 후보들도 굉장히 민감합니다. 말 잘못하면 예. 또 굉장히 책임져야 되는 숫자 말 잘못하면 굉장히 조심스럽기 때문에 이번 공약 내용은 그냥 두루뭉실하게 나오긴 했는데요. 예. 국민들이 왜 관심이 없냐면 전국으로 보게 되면 통계만 보면 조용합니다. 그냥 0% 보합 으로 나오는데 지역별로 온도 차이가 굉장히 극심합니다. 서울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은 사실상 마이너스 하락 상태고 부동산에 대한 관심 자체가 없습니다. 미분양이 워낙 많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절반 인구가 사는 지방은 관심 자체가 아예 없고요. 예. 나머지 절반이 사는 서울 수도권 지역들도 양극화라고 하잖아요. 예. 서울에서도 한강을 중심으로 강남 3구, 용산구, 마포, 뭐 성동, 동작 강동구 정도까지는 굉장히 뜨겁습니다. 예. 분위기가 굉장히 지금 또 과열되는 양상이 최근에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정책의 백약이 무효거든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확대 지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예. 집값이 올라가면서 뭐 정책이 문제가 아니라 문재인 정부 때도 경험했습니다만 정책 무용론 정도의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소위 말해서 자산이 없거나 소득이 낮은 분들은 아예 관심이 없고요. 대다수는 일부 이제 자산을 좀 가지고 있는 소위 말해서 집을 팔면 한 20억 이상 정도 되시는 분들만 고민이 되고 갈아타야 되냐 상급지로 가야 되냐를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 소수 시장입니다. 예. 전체적인 국민으로 본다면 관심 자체가 없고 대선 후보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수의 국민들 한 95%는 관심이 없는데 5%를 가지고 어떤 규제 정책을 내놓기도 굉장히 부담스럽고요. 그래서 나오는 정책들이 그냥 공급 확대하겠다. 예. 좀 그리고 뭐 두루- 서민 주거 예. 안정을 위해서 예. 공공임대 확대하겠다. 또 뭐 GTX 깔아주겠다. 이런 내용들인데 국민들 공감을 얻기에는 이미 20대 대통령 후보 시절에도 똑같이 나왔던 공약 내용이 예. 거의 뭐 제가 볼 때는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집어넣은 것처럼 나오다 보니까 정책 내용도 새로운 것도 없고요. 관심 예. 자체도 떨어지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흥행에는 부동산 정책 흥행에는 크게 뭐 효과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떤 공약의 차이점이 있는지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앞으로 그럼 부동산 정책을 어떻게 시장은 어떻게 될 것 같고 부동산 정책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해안을 좀 소장님께 얻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공급 얘기 방금 해주셨는데 지금 대선 주자들 공급 정책 부동산 이제 공급 정책은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 우리가 공약 특히 이제 부동산 공약을 볼 때는 저는 두 가지 관점에서 우리가 좀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는 필요한가 두 번째는 할 수 있는가 예. 실현 가능성 필요하냐 실현 가능성 할 수 있느냐의 관점에서 좀 봐야 되는데요. 공급을 늘리겠다라는 건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모두 다 공통 사항인데 결이 좀 다르죠.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약간 공공이 좀 주도하는 느낌? 예. 공공이 주도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신도시 개발. 예. LH가 주도해서 국토부와 LH가 주도해서 공급 물량을 쏟아부어야 되는데 4기 신도시 하겠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 3기 신도시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만 예. 4기 신도시 하겠다. 공공이 주도해서 공공 임대 아파트라든지 공공 분양 주택들 좀 많이 공급하겠다라는 내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논란이 좀 있는 게 4기 신도시가 과연 필요한가? 지금 아직 3기 신도시도 다 안 끝났어요 지금. 안 끝났습니다. 입주도 예. 하지 않았고요. 이제 첫 본청약 하고 있습니다. 음. 근데 이게 첫이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많은 신도시 중에 예. 이제 가장 빠른 한 개의 그 지구만
먼저 시작을 하고 있고 나머지까지 완성하려면 아직도 제가 볼 땐 시간이 많이 남았습니다. 예. 3기 신도시 첫 입주가 빠른 곳이 2028년 이제 시작을 하는데 마무리가 되려면 한 2035년까지는 가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4기 신도시 언제 할 것인가? 예. 국민들이 공감이 되지 않죠. 3기도 마무리가 안 됐는데 4기는 어느 세월에 한다는 거야. 나는 지금 집이 없고 예. 지금 분양을 받고 싶고 지금 내 집 마련 못해서 불안해 죽겠는데 10년 15년 후에 4기 신도시가 크게 지금 공감을 얻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예. 그때 되면 사실 인구가 줄어들 수도 있잖아요. 예.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저는 4기 신도시는 만약에 3기 신도시처럼 대대적인 신도시 개발을 하는 거는 저는 한 번 더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반대로 발표 있는 공공택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광명, 시흥 같은 곳들 그런 걸 4기 신도시로 이제 포장을 한다면 뭐 그 정도는 저는 괜찮다라는 알겠습니다. 생각이고요.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333 정책이거든요. 3년. 그러니까 신혼부부 3년, 예. 첫째 놓으면 3년, 둘째 놓으면 3년에서 9년간 주거 지원을 해주겠다라는 건데 그런 공공주택 뭐 공공주택이라고 할 수도 있고 지원을 해주는 주택이 1년에 10만 원씩 50만 원을 공급하겠다고 하는데 저는 예. 이 정책은 정책 자체는 괜찮은데 실현 가능성이 1년에 10만 원면 그러니까 얼마나 지원해 주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아직 안 모르겠는데 나왔습니다. 예, 안 나왔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지 않나요? 뭐 10만 원이라고 하는데 1년에 10만 원면 뭐 사실 뭐 어떤 식으로 공급을 해주는 건지 예. 또 뭐 지원을 해주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공급을 해준다면 10만 호가 분당 신도시 한 개 정도 규모거든요. 분당 신도시가 10만 호예요? 9만 7천 원 정도 됩니다. 아. 그러면 5개면 분당 신도시 5개가 지금 이 임기 내에 필요한 거네요. 그러면 임기 내에 뭐 짓든지 예. 뭐 지원을 해주든지 필요한데 이게 엄청난 숫자고요. 3기 신도시 5개 다 합쳐도 25만 원밖에 안 됩니다. 아, 3기 그렇군요. 신도시 2개를 지어야 됩니다. 그래서 실현 가능성이 좀 약하다는 평가를 하고 그렇군요. 제가 이제 기억을 돌이켜 보면은 2022년 대선에서도 그때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가 100만 원 건설하겠다. 무슨 소리야? 150만 원 건설하겠다. 이렇게 막 서로 그래서 이게 가능하냐? 뭐 이런 나중에는 얘기. 270만 원까지 가요. 아, 예. 270만 원. 그런데 분당 신도시가 10만 원라고 하니까 분당 신도시를 270만 원면은 27개 지어야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좀 뻥튀기 됐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어쨌든 자, 그래서 이게 이 부동산 정책이 공약이 특히 좀 평가하기가 어려운 게 소장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이게 실제 입주까지 되는 게 아무리 짧아도 5년 이상 걸리고 10년 뭐 이 정도 잡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미래를 내다보고 해야 되는 건데 자기 임기 내에 다 안 되는 부분이 있고 뭐 이러다 안 되죠. 보니까 불가능하죠. 네. 이게 괴리가 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부동산 정책은 장기적으로 보고 공급은 그렇게 하되 중요한 거는 지금의 꼭 이 부동산 정책뿐만이 아니라 다른 정책으로도 이런 거를 보완을 해줘야 된다. 그게 이제 아까 전에 양극화 문제 서울의 네네. 수도권하고 지방과의 양극화 문제는 뭐 행정수도 이전이라든지 이런 걸로 조금 완화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소장님은? 적절한 지적이고요.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 공급 정책들이 이렇게 나오냐면 내 임기 내에 안 해도 되고 차차기 정부까지도 이어지는 정책이기 때문에 어차피 안 해도 뭐 크게 표시도 나지 않고 내 책임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무분별한 뭐 공급 대책 250만 원, 270만 원 여야 민주당, 국민의힘이 똑같기 때문에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쪽만 잘못하면 예. 이게 잘못하면 편파 방송이 될 수 있는데 둘 다 문제이기 때문에 뭐 우리가 예. 똑같이 비판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저는 공약이라고 하는 건 내 임기 내에 내가 할 수 있는 정책을 좀 내놔요. 필요하고 할 수 있는 정책. 250만 원은 그냥 필요하면 국토부에서 알아서 추진하는 정책이고요. 필요한 정책이 뭐냐면 지금 뭐가 문제겠습니까? 양극화. 예. 또 지방 소멸이 저는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지방 소멸은 결국에는 미분양, 악성 미분양하고도 맞물려 있고요. 예. 최근에 한강벨트 집값만 올라가지 나머지 지역들은 올라가지 않거든요. 양극화. 서울도 그렇게 좀 차이가 많이 서울도 나더라고요. 차이가 나고요. 예. 지방에서도 이제 자산을 정리하고 서울로 올라오는 분들이 이제 늘어나고 있는데 저는 이게 양극화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예.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임기 내에 뭐 정책으로 해결될 수도 있고요. 또 긴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는데 단기, 장기를 모두 다 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 단기라고 한다면 일단 지방 같은 경우에 미분양을 좀 소진해야 되는데 현재 정부에서 나오는 대책을 보게 되면 너무 소극적인 정책, 뭐 예. CR 구조조정 리츠를 통해서 정리하겠다.
CR이 뭔지도 모르겠는데 다수의 국민들은 그게 먹히겠습니까? 그래서 미분양, 악성 미분양은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좀 파격적인 규제 완화 대책들이 좀 나와줘야 된다. 예를 들자면 뭐 1년 동안은 지방 미분양, 중공업 미분양을 사게 되면 5년간 양도세 면제, 취득세 면제 정도는 예. 해줄게라고 해도 수요자들이 할까 말까를 고민하는데 그 최근에 1가구 2주택을 이제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집을 사면은 뭐 제외하는 거 이런 것도 좀 검토를 하고 그랬는데 그거는 좀 그게 지금 정부의 인식입니다. 자, 생각을 해보시면 이번에 스트레스 DSR 3단계도 7월부터 시행이 되는데 수도권은 1.5%, 지방은 스트레스 금리를 0.75% 6개월 동안 유예를 시켜주겠다고 하는데 엄청난 뭔가 베네핏을 주는 듯한 느낌을 주고 중과세 예외시켜주겠다라고 하는데 다시 반대로 생각해 보게 되면 지방 수요자 입장에서 보면 중과세라는 거는 매거든요. 스트레스 DSR 또 매인데 전 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이 이제 우리가 체벌을 좀 문제 틀려도 맞고 했는데 생각해 보면 서울은 공부 못하니까 3대 때리고 니들은 공부 좀 하니까 2대만 때릴게. 2대 맞는 걸 감사해야 될까요? 서울 애들은 3대만 맞고 우리는 2대 맞으니까 우리는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야 될까? 2대 맞는 것도 억울해야 될까요? 지방 입장에서 보면 2대 맞는 게 아니라 차라리 사탕을 줘도 인센티브를 줘도 시원찮을 판에 정부의 인식은 야 서울보다는 니들을 약하게 때리니까 혜택 아니냐라는 인식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메가 문제가 아니라 지방은 인구도 감소, 인구 유출, 출산율 감소, 자본 유출에 뭐 미분양은 늘어나는 총체적 상황이기 때문에 인센티브를 줘도 지금 될까 말까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인식의 전환을 좀 해야 된다. 서울과 구분을 해야 되고 지방 살리기 위해서 골든타임이 필요하기 때문에 1년 정도는 한시적으로는 파격적인 규제 완화를 줘서 지방에 대해서 적어도 미분양이라도 빨리 좀 틀어줘야 건설회사들 PF 문제라도 좀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좀 전향적인 대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왜 이게 안 되냐면 야, 미분양 과거에 16만 호까지 올라갔는데 지금 뭐 6만 호 미분양 이게 큰 문제야? 왜 굳이 세수를 감소시키면서까지 해야 돼라는 굉장한 안일한 생각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1년 정도라도 한시적으로 파격적으로 해서 빨리 좀 틀어낼 거는 좀 틀어내야 된다는 입장이고요. 최근에 또 문제가 되는 게 다주택자 규제인데 말도 많고 탈도 많은데 저는 다주택자 규제를 잠깐 생각해 보게 되면 왜 부자들 많이 가지면 부자 아닐까라고 생각하지만 3억짜리 3채 가진 분하고 15억짜리 한 채 가진 분 누가 부자겠습니까? 생각해 보면. 근데 지금은 15억짜리 한 채 가진 분들이 많은 세제 혜택을 받고 소위 말하는 이제 똘똘한 한 채 뭐 이런 거죠. 그래서 똘똘한 한 채가 발생을 하는 거고요. 이제는 많이 가지지 않습니다. 부자들도 여러 채 가지지 않습니다. 절대. 중과세가 워낙 세기 때문에 중과세도 세고 얻는 이익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그냥 한 채. 뭐 마포에 가지고 있으면 송파구에서는 강남 내에서도 반포, 압구정으로 한 채만 가지자라는 게 최근의 트렌드고요. 지방에서는 건물 팔고 서울에 아파트 하나만 가지자. 과거에는 상가도 투자하고 꼬마 빌딩도 투자하고 땅도 투자했는데 이제 다 필요 없습니다. 최근의 트렌드는 그냥 강남에 아파트 한 채만 가지자는 트렌드인데 저는 이게 굉장히 좀 위험하다. 최근에 한강 벨트는 좀 비정상적으로 지금 과열 양상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자꾸 일본 생각이 납니다. 일본 1980년대 집값 버블 시절에. 지금 서울 집값도 지금 비정상은 맞거든요. 이게 반포 같은 경우는 지금 올해 초보다 지금이 한 10억 정도 올랐습니다. 전용 84가. 10억이나 올랐어요? 네. 그러니까 옛날에는 5천만 원 1억이 오르면 그렇게나 많이? 라고 했는데 지금은 10억이 오릅니다. 제가 진짜 이제 관심이 없나 보네요. 이제 저도 이제 다 마음을 비우다 보니까 10억이 올랐는지 안 올랐는지도 저도 뉴스를 많이 보는 사람인데도 그래서 최근에 많이 불안해 하시는 예. 분들은 이제 어느 정도 자산을 가진 분들은 엄청나게 불안해 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20억 가지고 있는데 잠깐 여행 갔다 오니까 10억이 올라가 있는 거죠. 나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지금 일부 자산가들이 불안해하고 그 돈이 강남 한강벨트에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건 좀 굉장히 위험한 시그널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뭐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중간에 이제 부동산 PF 좀 말씀을 잠깐 언급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워낙 내수 경기가 안 좋고 건설 경기도 안 좋으니까 여러 이제 중견 건설사들이 부도가 난다라든지 뭐 법정 관리에 들어간다든지 이게 지금 뉴스에 간혹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심각한 상황이고 이 부동산 PF 관리를 이제 금융감독원이나 이런 데서 지금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이게 좀 연착륙이 가능한지 좀 궁금해요. 지금 보면 연착륙 힘들 것 같습니다. 정부는 연착륙을 유도한다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3년 정도 됐거든요. 레고란드 사태부터 지금 금리 올라가면서 1년, 2년, 3년이 누적이 되고 있는데
잠깐 아플 수가 있는데요. 이게 지속적으로 아프게 되면 이제 고칠 수 없는 고질병이 되는 거거든요. 지금 고질병 단계로 저는 진입을 했다고 생각하고요. 건설회사들은 사실상 아사 직전 우리가 강남 아파트만 뉴스가 나오니까 마치 부동산 시장 전체가 좋아진 것 같은 착각이 드는데 지방의 일반 아파트들도 힘들고요. 건설업계들은 뭐 지금 뭐 매달 지금 종합건설사들이 10곳 이상들이 부도나는 정도로 지금 힘들게 버티고는 있는데 사실은 버티는 것 자체가 힘든 게 우리가 개인이 힘들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회사 퇴직하게 된다. 어떻게든 신용대출 받고 퇴직금 까먹고 어떻게든 버텨보잖아요. 3년 버티다가 안 되면 이제 디폴트 선언하잖아요. 가족들 모아놓고 아빠 더 이상 못 버티겠어. 우리 안 될 것 같아. 너 학원 못 다닐 것 같아. 라고 하는데 건설회사들이 3년 동안 지금 버티다가 못 버티는 보릿고개에 진입을 했는데 정부 당국의 대책 내용을 본다면 여전히 뭐 자금 지원 조금 해줄게. 중과세 좀 배제시켜 줄 테니까 어떻게 해봐. CR 리츠, 구조조정 리츠로 어떻게든 해볼게. 구조조정 리츠로 할 수 있는 게 한 3,000호 정도. 아직도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예. 6월 정도에 이제 뭐 확정이 된다고 하는데 그걸 준비하고 6개월 동안 진행하는 동안에 악성 미분양은 3,000호가 아니라 지금 벌써 매달 한 2, 3,000호씩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굉장히 심각하다. 그래서 특단의 대책이 좀 필요하고 지방 같은 경우는 소멸 위기거든요. 예. 차기 정부에서도 최우선으로 해야 될 게 이 양극화 문제가 결국에는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방의 경쟁력을 살려야만 저는 서울도 산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모든 전국의 사람과 돈이 서울 핵심 지역으로 좀 몰려들기 때문에 6개월 만에 10억이 올라가는 비정상적인 상황이 발생한다고 보고 있고요. 지방 같은 경우에 왜 이러냐라고 본다면 첫 번째 일자리가 없습니다. 예. 양질 일자리가 없으니까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다 인서울 하죠.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굳이 서울 왜 가지? 부산대 경북대 가도 충분한데 지방 거점대 국립대들이 굉장히 수준이 높았고요. 높았고 양질의 높았어요. 일자리들 또 네. 대기업 일자리들 공장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공장들이 다 베트남, 중국 최근에는 미국으로 다 가버렸습니다. 예. 울산 정도를 제외하고는 대기업이 거의 없는 상태, 양질 일자리가 없는 상태고요. 주거 인프라도 부족하고 대학병원도 부족하고 전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차기 정부 5년 동안 해결이 안 되더라도 세종시만 어떻게 보면 세종시는 괜찮죠. 예. 행정기관이 갔으니까. 세종시는 제2의 서울이 뭐 될 수도 있고 그렇게 혜택을 받는데 나머지 5대 광역시는 사실상 소외된 것이 아닌가 합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저는 양질의 일자리 좀 많이 내려가게 해주고 또 좋은 대학교들 교육 예산 남아 돌잖아요. 지방의 네. 거점 대학교들 국립대학교 공대에 좀 많은 투자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양당 후보 얘기만 해서 이준석 후보 공약도 좀 짧게라도 짚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좀 어떻게 보십니까? 부동산 정책 공약? 오히려 공약 내용을 보게 되면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는 최근에 우리가 많이 하는 사회 용어 중에 소확행이라는 예,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소확행에 좀 집중하지 않았나. 거창하게 몇만 호 공급하겠다 이런 내용들은 다 빠져 있고요. 전용 59, 방 3개, 화장실 2개 내가 많이 공급해 줄게. 예. 원룸, 투룸 같은 집 많이 공급해 주는 건 사실 숫자 장난이잖아요. 예. 신혼부부들이 원하는 거는 방 3개, 화장실 2개이기 때문에 전용 59 아파트 많이 공급해 줄게. 생애 주기별로 예를 들어서 생애 최초로 집 사면 뭐 취득세, 양도세 면제 좀 해줄게. 결혼해서 집 좀 넓히면 면제해줄게. 자녀 낳아서 집 옮기면 또 추가 면제해줄게. 65세 이상 되면 추가 면제해줄게. 주기별로 혜택을 좀 주겠다라는 내용. 저는 살아가면서 우리가 집 사서 넓혀가고 하는 과정이 있잖아요. 예, 그 예. 과정별로 1주택 정도에 대해서는 혜택을 이렇게 받는 정책은 저는 양당, 국민의힘이나 더불어민주당,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에서는 저는 이런 정책들은 좀 배치마킹해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말씀하시니까 예전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SH공사였나요? 거기 가가지고 이 정도면 살만하구만 이렇게 얘기했다가 난리가 났었던 그게 그러니까 갑자기 그건 생각이 나네요. 시장의 예. 상황을 전혀 알지 못하는 거고요. 예. 시장에서는 단순하게 주택 공급만 늘리는 것은 전혀 250만 호 원룸 투룸 같은 거 짓지 말고 전용 59, 방 3개, 화장실 2개 10만 호 공급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고 공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네요. 그러니까 예전에 보면은 확실히 이제 좀 평수를 늘려가는 게 있었잖아요. 돈을 열심히 모아서. 그리고 네네. 내가 있으면은 뭐 이제 이거 24평형이다. 뭐 이제 제곱미터 제가 환산이 안 돼서 네. 24평형이 33평이 되고 그러면 얼마를 그렇습니다. 투자를 해가지고 모아가지고 근데 이제 그게 불가능해지다 보니까 불가능해지죠. 이제 아무래도 이제 정부 차원에서 그런 것들을 사실상 이제 좀 지원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내용이 좀 담겨 있다 이렇게 그렇죠. 보시는 뭐 거죠. 정부 대책을 얼마로 공급하겠다라고 하면 실제로 면적 자체가 굉장히 좀 작고 협소하고 예. 국민들이 원하는 집이 아닌
아닌 곳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는 숫자에 너무 함몰되지 말고 목표를 숫자에 두지 말고 예. 우리가 살 수 있는 집, 살고 싶은 집, 좋은 입지에 전용 알겠습니다. 50호 아파트 많이 공급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듣다 보니까 시간이 훌쩍 갔는데 마지막으로 누가 대통령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차기 정부가 해야 되는 일 좀 딱 집어서 얘기해 주시죠. 저는 양극화 문제, 공급 문제 최우선이라고 생각하고요. 양극화 문제 해결하려면 앞서서 이제 말씀드렸듯이 지방의 미분양 문제 소진이 첫 번째 숙제가 될 것 같고요. 예, 예. 지방에 또 양질 일자리 많이 가도록 기업들한테 지방에 가는 기업들한테 인센티브 좀 주는 정책들 좀 우선적으로 지방 대학교 좀 투자 많이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공급에 대해서는 사실상 이게 맞물려 있거든요. 예. 수요를 분산해야지 공급만으로 해결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공급은 공급대로 열심히 하되 불필요한 정책들 뭐 4기 신도시라든지 지금 공급할 수 있는 정책들 3기 신도시를 확장하는 것까지는 괜찮겠으나 추가로 발굴하는 거는 시간이 너무 좀 오래 걸린다. 그리고 서울 재건축 재개발은 빨리 해야 되지만 10년 걸리거든요. 그래서 예. 할 일은 꾸준히 하되 또 불필요한 정책들 뭐 분양가 상한제 같은 경우도 저는 너무 많이 낮춰버리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로또가 발생하니까 한 10% 주변 시세 대비 10% 정도만 저렴하게 해주고 대신에 분상제를 좀 많이 넓게 적용해 준다면 최근에 은평구에서 나온 아파트 신축 아파트 분양가가 3.3제곱미터당 평당 4,700만 원이 나왔거든요. 4,700만 원. 평당? 은평구에 어요. 은평구요? 그럼 4,700만 원 1년에 모으기도 힘든데요. 예. 전문지가 아니면 못 모으잖아요. 25년을 모아야만 25평 아파트를 내 집 마련할 수 있으니 청년들이 꿈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분양가가 분상제가 강남 상구에만 집중되다 보니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강남만 쳐다보지 말고 알겠습니다. 저는 전국을 좀 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정말 차기 정부가 할 일이 많다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드네요. 예, 좀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김인만 부동산 경제연구소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소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